있습니다. 이 학생이 수능 체제가 있었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게 A 재료로 가고 380명으로 바꾸면 어떤 게 되냐면 100장 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학생 한 명만을 뽑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80명으로 더 줄이게 되고 올해는 이 정도로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논술시험 수능일은 이전에 실시합니다. 이전에 실시하면 이후에 실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많이 지원하고 수능 체제를 맞춘 아이들이 오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전에 실시하면 아무래도 논술을 체계적으로 접근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에 이전에 실시하고 저희가 혹시나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로 양일에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용 가능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는 뭐 당연히 하루에도 볼 수 있을 거라는 맥시멈은 약간 넘는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나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자연계와 인문사회를 나눠서 일요일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논술시험 유형 변화가 있습니다. 논술시험의 유형 변화는 모의 논술을 이번 5월 24일 금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그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고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2시간 동안 그냥 문제만 보셔도 되고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시간에 올리면 저희가 스캔을 떠서 올리면 저희가 내용을 쭉 보고 난 다음에 결과 평가 개별로는 못 드리고요. 결과 평가 보고서나 모범 답안 같은 것을 여기 나중에 게시판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과목은 인문사회 계열과 그 다음에 자연계열 중에서 수학만 합니다. 과학은 문제 유형을 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모의 논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뀔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미정이 많죠. 왜 이게 미정이 많냐면요. 오늘 아침에도 출제위원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만 입학처장이 출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큰 틀만 결정할 수 있지 그 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를 저희가 일일이 완벽하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장님께서 지금 오늘까지 주신 정보는 제시문은 아마도 이전보다 하나 정도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한 것은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수능 체제를 없앴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다. 그리고 요 문제 제자료 과학자료 제시문 포함 가능은 원래 들어가 있던 문구입니다. 모집 전형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수리 통계 자료 위주로 티피컬한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통계 자료 대신에 수리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본다는 게 아니라 제시문 속에서 이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고민이 두 문제를 낼지 수 문제를 낼지를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 천자 120분을 하는데 시간을 20분 정도를 늘리고 1200자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시간을 내고 제시문만 하나를 늘릴지 라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5월 24일까지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또 주말마다 계속 입시를 하시면서 계속 오늘도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은 이 틀 그대로 갑니다. 수학하는데 문제 유형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지금 모의 논술을 출제위원장님, 수학과 교수님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5월 24일 날 모의 논술을 실시할 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이 숫자가 거의 다 줄어들게 됩니다. UIC 중에서 UD 계열 영어만을 보는 전형을 빼놓고는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특기자 전형의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학생부 전형과의 차별성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고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사회계열 인자계열 폐지됐고 인문학 인자계열을 어문학 전공으로 한정해서 지금 보고 있고 내년도는 이게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IT 명품 인재계열, 특기전형 과학인재로 통합되고 면접평가 반영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확대되게 됩니다. 자, 어문학 과학인재에서 보시면은 혹시나 이제 과거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급학교 진학 허가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3년을 다
마친 것이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구성 보시면 아까 어떤 느낌이 들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동 우수형 평가랑 구조가 같습니다. 1단계가 100% 서류평가하고 똑같이 가져가고, 그리고 면접평가나 서류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단지 요것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과 학종의 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뭐만 지금 사실 다른 거냐면 요것만 달라요. 뭐냐면 학종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썼죠. 심층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문제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그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냈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문학 인재 계열에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종목의 특기자로서의 역량을 확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부 종합과 유사하게 확인 면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시문 면접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수님들 최소한 3명 정도가 며칠 밤을 새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인재는 228명인데 조금 있다가 FAQ에서 박정선 수석 입학사정경이 자세하게 국제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기자에서도 뽑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활동 우수형에서 뽑고 있고, 그리고 해외고는 또 국제형으로 따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전공이 어디서 어떻게 뽑고 있는 거를 약 400여 명에 대해서 분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 똑같다는 거 다시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언더우드 계열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있었던 UD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URC의 원형인데요. 그 학생들의 대상들은 처음부터 전통적으로 영어 면접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전공들 하스와 ISE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은 한국어로, 일반 면접은 영어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면접을 2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면접 장소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2개입니다. 하나가 심층 면접, 약간 학업 능력을 보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일반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영어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IS나 하스 같은 경우에 굳이 전공적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을 영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어로 보는 거고, 일반 면접은 그래도 수업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 구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영어로 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인재는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는 점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고른 기회 전형에서는요, 정원 외에서 여러분 관련된 부분, 연세 한마음 전형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면접 평가는 요 프레임 자체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요거 하나 부분은 학교장 추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추천서에 뭘 쓰라는 게 아니고요. 수급 자격, 수급 지원 자격, 수급자 지원 자격을 좀 확인해 주십사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학생들 여러분 보시면 아까는 저희가 그 정원 내에서 기획균형에서 했을 때는 3년 농어촌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고른계에서는 초중고 전과정, 중고 6년, 이건 12년 전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특수교육, 특성화고교 요 표에서 보시면은 서류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특수교육 대상자는 여러분 보시면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나군입니다. 가군이 아니고 나군이고요. 자, 일반 계열이 950은 좀 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체능 계열, 그리고 예능 계열. 예능 계열은, 체능 계열은 체육 특기자인 경우에는 단체 종목이나 실제로 운동선수를 뽑는 거고, 정시에서 이 학생들은 일반 학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능 계열 120명은 전년도에 이어서 수시가 아닌 정시에서만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열 956명, 좀 늘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문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과목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점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서울대와 다른 점은 이 부분 하나 선택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학탐구에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 1, 화학 2를 들으면 서로 다른 과목, 과학 두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를 들으셨으면 다른 과목의 1을 들어야 되는데, 서울대도 그런 프레임을 하고 있고요. 아마 고대가 이 구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말을 들어봤더니 한 5% 정도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고대랑 약간 다르고 서울대는 중복 불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습니다. 자, 국어, 영어, 한국사의 경우, 예능 계열의 국어, 영어, 한국사의 경우에 총점에 반영된다는 말은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국사 10점 절대평가니까 한국사 10점이 그대로 반영되고요. 나머지 과목이 1000점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의예과 인성 면접을 올해부터 실시하는데, 현재 의예과에서 TFT를 구성을 해서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인성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학생들, 어떤 방법으로 인성 면접을 할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적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고 합격자, 합격, 불합격 자료로만 사용되도록 저희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 내용 보시면 아시죠? 가나 선택 구분 없습니다. 인문사회인 경우에는 200점이고요. 사탐과탐 구분 없이 선택하시는 거고, 자연 계열인 경우에는 가형인데요. 300점이고, 그 다음에 과학이 300점. 역시 논술과 같이 수학하고 과학에서 포션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절대평가로 하는 영어와 한국사 점수죠. 그리고 등급이 1등급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영어가 어렵게 나와서 이게 참 희비가 참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쉬우면 거의 뭐 옛날 상대평가할 때 2등급까지 1등급이 다 나오고, 보통 작년 경우에는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와서 수능 최저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었는데, 절대평가를 하면 항상 그런 좀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계열은 15명밖에 저희가 뽑지 않은 이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수시에서 그 학생들이 넘어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이 15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에서 2월 인원이 나오게 되면 수시에서 결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충원을 2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결혼이 나오면 정시에서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15명을 남겨놓고 실제 면접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학생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서류평가에서 한 번에 면접과 서류평가를 동시에 해서 저희가 선발하게 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만 조금 전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입시 시간과 장소 유의사항,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시려면 제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례가 나옵니다. 뒷문에서 기다리느라고 내가 못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닌 줄 알았다 라는 학생이 반드시 한 명은 오고, 항상 그 학생이 울고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청원을 하고, 그래서 정말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제발 좀 읽고 그 다음에 제발 그렇게 하시고요. 입시 시간 완료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저도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 1초라도 늦으면 입시를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해드리고 싶어도 양쪽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카메라로 찍고 계십니다. 옆에서 촬영하시면서 1분 늦었는데 연세대학교가 넣어줬다, 그 학생 때문에 내 자식이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줘라, 이쪽은 불쌍하니까 해줘라, 그 다음에 이쪽은 소송 건다 라는 얘기로 양쪽으로 저희는 사실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1분 늦어서 우는데 어떻게 안 넣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면접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입시 시간을 못하면 1분이 늦은 학생을 넣어주고 20분이 넣어줄 학생을 넣어주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21분 늦은 학생은 또 안 넣어주고, 이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면접을 하면 늦게 와서 거기서 울며 매달리는 학생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저번처럼 어쩔 수 없이 눈이 너무 많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전체 공지를 저희가 드린 다음에 5분을 일관적으로 늦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괄 공지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했을 때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충원 일정, 이게 교육부도 맨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수시 추가 합격이 됐는데 자기는 떨어진 줄 알고 정시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거는 수시와 정시의 구분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아시죠? 우체국? 네. 최종 등록 저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되고 안 됐을 때 문자로 보내드리고 저희가요 검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 상황을 봐달라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그걸 허락을 해주는 순간에 추가 합격자한테 고발을 당하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제가 보상을 해야 되고 제가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사실 왜냐하면 한 학생이 어떻게 잘못됐을 때 다음 학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이런 정말 통탄할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 정말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까지 정말 즐겁고 편하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시간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몸이 좀 굳으셨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예, 뭐 편하게 한번 각자 이 몸이 너무 굳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행사를 이제 저희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번 새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일종의 방과후 수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규 수업을 하셨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 입학 상담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 20분인가요? 저희 근무 시간까지 저희 상담실에서 전화로 또는 방문하시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상담실을 통해서 자주 문의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으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풀리셨나요?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아무래도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그 상담 때문에 중간에 자리를 뜨실 수도 있는데 제가 끝나야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상담 시작되지 않고 모든 그 저희 입학처 직원들이 지금 다 이 행사가 무사히 끝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나가셔 봐야 꽃구경 더 하시고 할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를 더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을 가급적 좀 다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하죠. 수시 모집 지원에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몇 번 지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죠? 6번입니다. 6번이라는 거는 최대 횟수이기 때문에 꼭 안 채우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뭐 한 번만 해도 되고, 최대 6번까지 지원을 하는데, 만약 7번 지원했다 어떻게 되느냐? 시간 순서대로 체크를 해서 가장 빠른 6개까지만 인정이 되고, 마지막 하나는 접수 안 하는 걸로 처리를 아마 할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그러면 연대는 몇 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이게 6번이 대학 수로 6개가 아닙니다. 원서 접수하는 건 결제한 것으로 6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대에 몇 번까지 결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지금 이제 처장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연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고요. 그 전형의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의 세부 분류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4가지 형태의 형이 있습니다. 누나가 아니라 형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세대에만 하는 유머 코드죠. 면접형,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횟수로 따지면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형과 나머지 3가지의 전형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4가지가 있지만 전형은 2가지다. 그래서 면접형에 지원하든지 또는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중에 하나에 지원하든지 2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역시 지원할 수 있고요. 근데 면접형은 들으셨겠지만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지 졸업생은 안 됩니다. 특기자 전형 4가지가 있지만 역시 한 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이제 자기가 정원 외에 지원 자격을 갖췄다. 그러면 고른 기회까지.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연대에 원하면 최대 5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가끔 몇 명씩 있습니다. 연대가 가장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연대를 사랑해야 연대에 입학할 자격이 이제 첫 번째 있죠. 중복 지원하는데 과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전공은 한 번 선택할 때마다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내가 원하면 같은 과로 뭐 3번, 4번 지원해도 되고, 과를 매번 바꿔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번의 그 카운트에서 5번을 다 같은 과로 지원해도 되고 다 다르게 지원해도 된다. 그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데 반드시 하나의 전형에 하나의 과만 선택할 수 있다.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2개는 선택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2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 국제 기회균형,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하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기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4가지로 분류되지만 지원은 한 번만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각각이 전공이 다 다릅니다. 어문학은 그 영문과, 불문과 이렇게 어학 쪽이만 있고, 과학인재는 이과, 그 다음에 국제는 UIC, 그 다음에 체육 해서 어차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리되지만 전공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데 하나만 지원하면 된다. 올해 지원 자격과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작년까지는 논술 전형을 뺀 나머지에서는 3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은 그 졸업연도 제한이 없어서 가끔 보면은 60년대 태어나신 분도 논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전형에서 졸업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쭉 들어오는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재수생, 재학생 그 경쟁력에서 보면 재학생이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 달에 졸업 예정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면접형에 지원할 수 없고 면접형을 뺀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가 수능 최저를 다 폐지를 했더니 시중에 10만 양병설이 돌고 있습니다. 10만 양병설 많이 들어보셨죠? 논술 전형에서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데, 좀 전에 이제 저희 처장님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격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폐지됐습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예, 폐지됐습니다. 저희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수능은 안 봐도 됩니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정시는 뭐 생각해보기도 싫고 수시로 분명히 합격할 거다. 수능 안 봐도 우리가 아예 수능 성적을 수시 때는 받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능 안 보고 연대 수시에 합격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질문하십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질문하십니다. 니네 수능 폐지됐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생각보다 수능 최저를 적용했던 데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5개의 전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형은 작년에도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활동우수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우수형이 이제 제일 많이 지원하는 전형인데, 거기에는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에 있었고요. 특기자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능 최저를 우리가 폐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능 최저가 폐지된 전형은 2가지밖에 없어요. 기회균형은 물론 정원 외니까 고른 기회는 빼고, 정원 내, 그냥 보통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이 그동안에 활동우수형과 논술 2가지만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평가를 할 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평가를 할 때 얘가 수능 최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면접에 가는 학생들의 어떠한 성향을 놓고 보면, 면접에 보내면 면접 대상자 중에 80-90%의 학생들 정도가 면접을 보러 옵니다. 한 1-20%가 안 와요. 어떤 애들이 안 왔냐 하면, 첫 번째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애들, 두 번째 수능을 잘 본 애들. 연대는 수능만 안 돼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봐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수능 잘 보면 정시로 한번 내가 가보지, 왜 가서 고생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 한 80-90%가 오는데, 이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거의 80-90%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의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얘가 수능 최저를 통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를 해서 면접을 보내면, 면접의 대상이 되는 애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만족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첫 번째 예상은, 활동 우수형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수능 평가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면접자는 조금 증가할 것이다. 조금 증가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면접 최저가 안 돼서 못 왔던 학생들이 면접에 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변화. 그런데 면접의 영향력을
놓고 보면 옛날보다 면접의 영향력이 그래서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올해 그래서 우리가 면접의 영향력을 더 키웠습니다. 작년에는 활동부 수용의 면접이 30%였는데 올해는 40%가 됐습니다. 올해 연대 활동부 수용의 면접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은 면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논술 전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대한 고민보다 지원자가 많아질 거에 대한 고민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으셨죠? 올해는 논술을 이틀에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을 수능 최저가 없으면 저희가 2017학년도 모집을 할 때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봤어요.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보면 결시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학생을 수능 이후에 봐서 채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수능 이전으로 옮겼고 시험도 몇 명이 지원할지 몰라서 이틀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이미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합격자의 풀에 대한 변화는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가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을 아주 안 되는 사람이 논술을 통과하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데이터의 결과로는 쉽지 않다. 물론 수능 최저보다 어느 정도 2, 3등급 정도 기존의 수능 최저보다 약간 정도 벗어나는 선까지는 합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벗어나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결과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의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논술 전형도 어쨌든 성적의 측면, 학교 내신 성적의 측면에서 보면 내신 좋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낸 결론입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성적도 역시 내신 좋은 학생들이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지원자 풀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놓고 보면 수능 최저가 폐지된다고 연대 합격자의 풀이 아주 이상하게 변한다. 이런 판단은 저희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려가 됐으면 저희가 수능 최저를 폐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언더우드 국제대학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별도로 뺐습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트랙에 따라서 국내고 학생과 해외고 학생이 다르게 경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고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해외고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둘을 같은 풀 안에 놓고 경쟁시키는 게 타당치 않아서 저희가 분리해서 하는데, 작년과 달라진 가장 큰 점은 죄송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가장 큰 것은 해외고 학생들을 학종으로 선발한다. 이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 해외에서 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종의 활동부 수형은 국내고 학생, 국제형은 해외고 학생, 특기자의 국제인재는 국내 학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부 수형은 요 조건이 있습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국제형은 보시는 것처럼 해외고, 그 다음에 국내 소재의 외국 교육기관, 국내에 있지만 국내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 학교라든지
또는 뭐 제주도 특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국제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기 인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고 출신자라는 거는 그럼 무슨 의미냐? 해외고 출신자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졸업장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자기가 해외로 가서 나머지를 마쳤다. 이런 학생은 해외고 출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 지원해야 됩니다. 해외고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나머지 2, 3학년을 국내에서 졸업했다. 이 학생은 국내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국제형에는 지원할 수 없고 국제인재에 지원해야 된다. 학종 해외고 출신 학생들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 써서는 안 되는 게 있다. 0점 처리에 해당되는 거면 쓰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 공부했으니까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어서 자기소개서에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해서 IBT 100점입니다. 120점입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다른 모든 거에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해외 학생들 중에 연대 올해 UIC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최근에 학종이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를 연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특히 성적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의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학교를 다니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성적과 활동.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해라. 예를 들어 공부만,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뭐 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학교에 활동을 하든 관심 없고 나는 오로지 공부하는 게 제일 즐거워. 하세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런 학생은 학종을 지원하는 데는 약간의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게 그냥 즐거워요. 뭐 옆반에서 무슨 일 있으면 가서 하고 동아리에 무슨 활동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하고 굉장히 즐겁게 생활을 해요. 이 학생이 유일하게 즐겁지 않은 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공부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생도 그렇게 쉽게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학문을 해야 된다는 것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방향, 자신의 관심 분야에 얼마나 열정이 있고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류평가할 때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밸런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성적은 누구나 갖고 오는 성적이다. 이게 작년도 활동 수용 한 5,900명 학생들의 성적 분포입니다. 막대 그래프에 있는 게 인원수예요. 작년에 연대 활동 수용에 지원했던 학생 중에 865명의 학생이 3년, 고등학교 과정 동안 국영수사과 기준으로 1.25 등급을 받았습니다. 1.25 등급이 안 된 애들이 860명. 1.5 등급, 1.25부터 1.5까지가 1000명. 근데 작년에 연대회 활동 수용으로 몇 명 뽑았는지 아세요? 아까 보셨죠? 635명. 조금 넓혀보면 1등급 때가 한 3,300명. 전체 지원자의 한 60%입니다. 2등급 때까지 가보면 거의 80%가 넘어요. 4,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만 공부를 잘하면, 나만 1등급을 받았으면 1등급을 받은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생활 반경이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1등급을 받으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냐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빼고 1600개에서 1700개쯤 있습니다. 자녀분들 다니는 학교에 1등급대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10명 있나요? 네, 한번 가서 한 300명 정도 되는 학교면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됩니다. 1등급대만. 네, 전국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옆 학교도 있고 그 옆 학교도 있어서 전국의 일자를 앞에 붙이고 있는 학생의 수는 몇만이 된다. 만에서 2만 명은 되고 있다. 이것이 기본 천재의 출발점입니다. 그 중에 작년에 연대 활동 수영에 몇 명이 지원했다? 5,900명이 지원했는데 우리나라 내신 성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환경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내신의 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1.1 받으면 전교 1등을 하는데 어느 학교에 가면 1.5는 받아야 전교 1등을 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에 가면 2.0이 돼야 전교 1등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숨어있는 뜻은 뭐예요? 이쪽은 일반고, 이쪽으로 가면 자사고, 특목고 이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은 나름 그 학교에서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연대 사정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성적이 다 좋은 애들이 왔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결국 중요한 점은 어느 점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냐 하면 내가 고등학교 3년을 어떤 일을 하면서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객관적인 어떠한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어떤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어떠한 출발점은 학생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로부터 출발을 한다. 학교 다니면서 내가 했던 활동, 그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교내활동 중심이고요. 과정 중심입니다. 종합적 평가예요. 종합적 평가라는 거는 이 서류를 다 보고 사정관들은 한 번 판단을 내립니다. 무수, 보통, 미흡. A, B, C죠. 근데 A, B, C로만 평가를 하면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를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눕니다. A 플러스 A 제로, B 플러스 B 제로, B 마이너스. C는 그냥 C예요. 왜냐하면 C 받아서 아직 면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C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가장 많은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이 보통의 보통. 뭐예요? B 제로. 주변에 보듯이 다 비슷하게 삽니다. 그런데 남 하는 것만큼 비슷하게 보통의 보통으로 하면 나도 보통의 보통이면 면접에 가기는 힘들고 면접은 대개 보통보다 조금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간다. 그래서 보통 어느 선에서 끊기냐? 일찍 끊기면 A-, 좀 늦게 끊기면 B뿔에서 A- 사이 정도에서 끊기는 게 보통의 면접 대상자들의 특성이다. 평가 요소는 4가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이 결과는 사실
6개 대학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언급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학생들을 살펴본다.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 성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영역은 면접형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합니다. 소위 말하는 Z점수, 표준화 점수와 등급을 점수화한 것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면접형의 교과 점수는 평가가 아니라 계산한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계산을 해도 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우수형, 기획균형, 국제형은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나 고른기회 이같이 서류 평가를 하는 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적을 읽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논술은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논술은 계산은 해요. 왜냐하면 혹시 동점자가 있으면 가리기 위해서. 논술은 내가 논술 점수가 좋으면 교과 성적에 관계없이 붙을 수 있지만 동점자에 걸리면 역시 교과는 좋아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렇게 악유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냥 기계가 잘 하니까 믿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문제죠. 교과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 연대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화면 자체를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맨 위에 보면 메뉴가 있어요. 교과 원점수,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래서 탭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새로운 거기에 대한 컨텐츠들이 나타납니다. 자, 성적을 그냥 숫자로 주지 않아요. 숫자와 그림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그래프가 죄송합니다. 그래프가 나와요. 1학년 1학기, 2학기 6학기 동안 얘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면 주요 과목, 전과목, 부경수, 사과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있어서 한 번 누르면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정관들이 그 학생의 전체적인 성적 패턴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클릭 해보면 워낙 많은 패턴을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 옆에를 보면 이런 다이아몬드 그래프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오각형이죠. 펜타곤 그래프가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맨 바깥쪽에 있는 게 1등급입니다. 올 1등급.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지원자, 남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그 모집 단위의 평균.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성적은 금방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로도 나와 있죠. 여기 심화 과목 보기라는 버튼도 있어서 이거 언제나 심화 과목을 찾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버튼만 딱 누르면 보통 소위 말하는 심화 과목, 무슨 전문 교과나 이런 과목들의 리스트가 따로 나타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의 일반 과목 말고 다른 과목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옆에 결과들을 놓고 보면 모집 단위, 주요 과목, 이 학생은 3.2를 받았는데 평균은 3.61이야. 모집 단위 평균, 최대, 최소, 중간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얘는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 얘는 왕년에 잘했던 타입이죠. 왕년에 공부 좀 안 해본 사람 없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의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생도 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처음에는 좀 받았는데
2학년 1학기에 갑자기 5.8, 그리고는 3등급대로 다시 올라가요. 이런 게 있으면 사정관들이 하는 것은 이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왜 이랬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혹시 이때 아팠나? 그러면 이제 출결, 다른 일이 있었나? 그러면 찾아봅니다. 이 학생은 뭐였냐 하면 전학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고로 갔다가 내가 자사고 가서 한번 해봐야지. 두 번째 갔던가 내가 자사고였습니다. 갔더니 5등급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 그래서 다시 일반고로 다시 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숫자 그 자체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해결을 하는 것이 사정관들이다. 그냥 뭐 1등급이 다 1등급으로 이해할 거면 사정관들이 돈 받으면서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점수 있죠. 학생들이 어떤 학교는 보면 3등급인데 점수를 보면 막 50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끄떡끄떡 하세요. 제 말이 틀리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원점수 항목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의 성적 분포가 딱 보이는 겁니다. 박스 플랫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금방 봐요. 지금 뭐 배우실 필요는 없고. 이게 뭐냐면 빨간 줄이 지원자의 평균, 이게 같은 모집단위, 이게 같은 학교에서 온 애들. 이런 식으로 원점수는 또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한다. 원하면 찍으면 그 로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받았던 점수. 자, 이런 의문 많이 들으셨죠? 물리2를 꼭 해야 돼? 제가 왜 물리2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했냐 하면, 선생님들을 만나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 하면, 공대를 가야 되는데 물리2 꼭 해야 됩니까? 예시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학교에서 물리2를 열지 않았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 열지 않은 거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죠. 열었는데 안 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우리가 사정관들이 보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받는 게 학교 프로파일입니다. 학교에서 이거를 다 대교협에 내고 대교협에서 이거를 다 대학에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 시스템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찍게 돼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환경, 동아리 운영, 교내 시상, 교육과정표를 대교협에 제출을 하고 대교협이 그거를 연대에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평가 시스템에 업로드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찍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순간에 여기를 열어보죠. 열어보고 쫙 내려가서 뭘 봐요? 과학교과의 개설 현황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못 들은 거다. 그러면 그냥 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선택이니까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뭐 물리2와 뭐 화투 중에 선택, 택일. 그랬는데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사람이 물리2를 선택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내신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애가 몇 등급인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데이터상 나타나 있는 것도 같은 1.5등급인데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교과도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제가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뭐 너무 그냥 있어서 안 하고요. 이런 식입니다. 봉사도 사정관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봉사 시간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합계 98시간, 그 중에 교회는 90시간. 교회 구분되어 있죠. 이거를 학년별로 나눠서 보여주고, 이쪽에 와보면은 이 학생이 지원한 모집 단위 평균은 121시간. 같은 학교에서 47명이 왔는데 이 학교에서 온 애들은 119시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학생이 한 98시간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보통의 학생들만큼 봉사를 했다. 그러면 득도 없고 실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98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느냐는 우리가 그 학생이 했던 구체적인 리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봉사도 이해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만 잘하면 그게 장점이 되지만 남도 하는 거는 그냥 기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저한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상은 도대체 몇 개를 받아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 수상 실적 쭉 뽑아보면 A4 한 페이지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다 받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서도 앞으로는 독서가 뭐 이제 제한이 되지만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독서도 가능한 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원자는 55권을 읽었어요. 모집 단위에 온 학생들은 47권이 평균이고 같은 학교에서는 53권을 평균적으로 읽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독서도 그냥 남한 만큼 했다.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정량적인 면에서는 그냥 남만큼 한 독서다. 금방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관련된 부분은 꼭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출을 하면 그대로 어디로 가요? 대교협으로 갑니다. 근데 연대 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모입니다. 그래서 유사도 검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나는 올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거 베끼지 올해 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자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율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웃. 소명서 받아서 그 소명이 적절치 않으면 추천서 베꼈다는, 아니, 자기소개서 베꼈다는 것만으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불합격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리작성 허위 기재, 이런 부분은 점점 더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이러한 사항들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부모의 직업적 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자체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를 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경험을 써야지, 뭐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0점 처리 항목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유의사항들은 반드시 좀 자기소개서 쓸 때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점 처리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걸리는 학생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외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동안 특기자로 뽑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뭐 이런 실적 저런 실적 다 썼었는데 올해
무심코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된다 하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접과 논술이죠. 거의 다 봤습니다. 면접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는 다 차례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가셨을 텐데, 연대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4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면접형. 면접형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면접을 2번 본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접은 재심문 면접입니다. 재심문 면접이라는 것은 누구나 같은 질문을 놓고 그 질문에서 묻는 바를 답하는 방식. 그게 끝나고 나면 다른 방으로 옮겨서 확인 면접을 본다. 확인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확인 면접을 하면서 독서 기록을 물어봤더니, 읽은 책을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그런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활동 후 수용은 한 번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재심문 면접을 본다. 동일한 재심문을 놓고 그것을 정해진 시간 동안 읽고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재심문 면접을 할 때는 항상 메모지를 같이 줍니다. 메모지를 보고 자기가 할 바를 쓰고 보고 얘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특기자는 작년까지는 다 재심문이었는데 올해는 어문학 인재로 바꾸면서, 이것도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올해 이제 딱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건데, 어문학 인재로 바꾸면서 영문과, 중문과, 불문과, 러시아어, 독어, 이 5개 과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해 면접 방식을 바꿔서 제출서류 바탕, 특히 자기소개서에 특기 역량을 쓰게 돼 있는데, 그 특기 역량에 쓴 내용과 학생부의 내용을 같이 놓고 교수님들이 학생마다 다른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고, 마지막 과학 인재는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학 문제 놓고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질문이 참, 논술 시험 어디서 볼까요? 논술 전형에서 봅니다. 10월 12일, 13일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논술 유형이 조금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5월 달에 모의 논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과는 다 동일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하고 과학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admission.연세대.kr이죠. 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0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인데 19년도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참고를 하셔도 충분히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 101가지 질문, 그 다음에 면접, 동영상,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냈던 모든 연대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시 빨리 하죠. 나군으로만 선발합니다. 수능 100%, 일반 전형은 다 수능 100%입니다. 예체능 빼고 국제계열 빼고는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의예과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 면접이고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합불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국제계열에서 수능은 최저로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요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메일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작년도 통계 결과 발표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저희가 보통 그 계획서 상에는 한 30%, 올해는 33%지만 작년까지는 30%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도 수시에서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정시로 넘어오면 정시는 보통 한 10%포인트가 가량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해라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 보충 현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0명을 뽑았는데 100명 뽑은 애가 다 한 번에 등록하고 더 이상 나간 사람이 없다. 그러면 100입니다. 빨간 박스가 기준점이에요. 그걸 넘는 거는 다 그만큼 나갔다. 쭉 보시는 것처럼 수시 정시 할 거 없이 10명 뽑으면 5, 6명은 나간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10명 뽑으면 몇 명 나간다? 5, 6명은 나간다. 나중에 왜 필요해요? 대기번호 받았을 때 내가 나한테까지 순서가 올까? 이거는 이제 전형별입니다. 그래서 보면 8, 9명이 나갑니다. 논술 거의 안 나갑니다. 10명 뽑으면 1명 나갈까 말까. 특기자는 꽤 나갑니다. 특기자 과학고 학생들이 많은데 합격시켜 놓으면은 10명 뽑으면 28명까지 나갑니다. 18명까지 나갑니다. 성적입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인데 가운데 있는 하얀 줄이 평균점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여기까지가 짧을수록 몰려있다는 얘기고 이쪽으로는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개 2등급 여기 지원, 최초, 등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문과입니다.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어 있고요. 전형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논술 전형은 합격자의 폭이 제일 넓습니다. 1등급부터 시작해서 7등급 때까지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총합격이라는 거는 연대로부터 한 번이라도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보시면 좀 짧은 데가 어디예요? 면접형과 특기 입문 여기 좀 짧고 활동 우수도 상당히 좀 넓은데 작년에 이렇게 넓어졌던 이유가 작년에 국제 계열을 처음으로 학종에서 뽑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이과입니다. 전형별로 보시면 문과랑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뭐냐 하면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 아까 문과에 비해서 상당 수준 짧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대 학종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학생들이 없습니다. 연대 과학고 학생들은 특기자로 주로 와요. 그래서 학종은 이과 같은 경우 합격자의 거의 90% 정도가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일반고도 있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사고는 전국 단위 광역 이래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데 이과는 일단 문과에서 차지하는 과학고, 국제고 학생만큼의 비중이 없습니다. 연대의 외고, 국제고 학생 중에 이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학종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에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풀, 상대적인 경쟁풀이 자사고 학생들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들은 학종에서의 경쟁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과 성적 의치입니다. 의치의 전형별인데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올해 논술 전형에서는 의대는 뽑지 않습니다. 국제계열 UIC입니다. 전형별이고요. 네, 이래서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